흡수하는 정신 9장 독립의 정복. 아이가 첫 번째 적응, 다시 말해 출생 직후의 적응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할 때 아이에게 퇴행의 특징들이 발달한다. 이 시기에 생긴 어떤 경향들은 성인이 되어도 그대로 남을 수 있다. 이런 퇴행의 특징들을 묘사하는 현대 심리학자들은 퇴행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 때 아이가 독립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매우 강력하게 보인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발달은 언제나 조금 더 큰 독립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할시위를 떠난 화살이 표적을 향해 직선으로 빠르게 날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아이는 독립의 길을 따라 앞으로 착실히 나아간다. 이것이 정상적인 발달이다. 독립으로 이어질 길을 따르면서 보다 강력한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곧 발달인 것이다. 독립의 획득은 삶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다. 아이는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스스로를 완벽하게 가꾸고 그 길에 발견되는 모든 장애를 극복한다. 이때 아이의 안에서 생명력 같은 것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아이가 발달의 길을 밟도록 한다. 이 힘은 호르메라 불린다. 만일 의식적인 정신의 영역에서 이 호르메와 비교할 만한 것을 찾아야 한다면 호르메와 의지 사이에 비슷한 점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메를 의지의 힘과 비교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의지의 힘은 지나치게 약하고 또 개인의 의식과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다. 반면에 호르메는 전반적인 생명에 속하며 그것을 우리는 진화를 촉진하는 어떤 신성한 힘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진화의 생명력은 아이의 내면에서 어떤 행동을 성취하려는 의지로 나타난다. 이 의지는 죽음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묘사할 적절한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그냥 의지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생명력은 절대로 의지가 아니다. 의지라면 의식과 추론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 생명력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잠재의식적 생명력이다.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의 안에서 이 생명력의 거침없는 작용은 우리가 생의 환희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이는 언제나 몰입하며 언제나 행복하다. 초기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독립의 정복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적 발달로 알려진 다양한 단계들을 말한다. 달리 표현하면 아이의 자연적 발달을 면밀히 살필 경우에 아이의 발달이 곧 독립을 점진적으로 획득해 나가는 과정으로 확인된다는 뜻이다. 육체는 성장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죽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이 성장을 막지 못한다. 이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자. 출생하면서 아이는 어떤 감옥으로부터, 말하자면 엄마의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풀어놓는다. 출생을 통해서 아이는 엄마의 기능들로부터 독립한다. 갓난아기는 어떤 충동을, 말하자면 환경을 직시하며 흡수하고 싶어 하는 충동을 부여받는다. 아기가 세상을 정복하려는 심리를 갖고 태어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아이는 세상을 자신의 내면으로 흡수하며 그렇게 흡수하면서 정신을 형성해 간다. 이것이 삶의 첫 번째 시기의 특징이다. 만일 아이가 느끼는 첫 번째 충동이 환경을 정복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라면 환경은 당연히 아이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묘사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아이가 환경의 사랑을 느낀다고 말한다. 아기일 때 가장 먼저 기능을 시작하는 신체기관은 감각기관이다. 감각기관이라면 아이가 인상을 포착하는 도구가 아닌가. 응시하고 있을 때 무엇을 보는가. 환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본다. 듣기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환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듣는다. 우리가 포착하는 범위는 매우 넓다고 거의 우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자연의 길이다. 아이는 소리를, 잡음을, 사물을 하나씩 차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이는 모든 것을 전체를 한꺼번에 흡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물들을 서로 구분하고 소리와 잡음을 구분하고 소리들을 서로 구분하는 것은 그 뒤의 작업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아이의 정신을 그린 그림이다. 아이의 정신은 먼저 세상을 통째로 흡수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분석한다. 이제 환경의 매력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유형의 아이를 상상해 보자. 놀람과 공포 때문에 환경을 향한 위대한 사랑이 상처를 입은 아이이다. 환경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는 아이의 발달은 환경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의 발달과 아주 다를 것임에 틀림없다.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고려하면서 아이의 발달을 계속 살피도록 하자. 정상적인 성장임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생후 6개월이 되면 아이는 육체적 변화를 겪는다. 이 변화 중 일부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오직 실험을 통해서만 확인된다. 예를 들면 위는 소화에 필요한 염소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이빨이 나기 시작하는 것은 생후 6개월쯤 될 때이다. 이것은 출생할 당시에 완성되지 않은 육체를 보다 완벽하게 다듬는 것임과 동시에 성장의 길을 밟는 것이다. 이는 또 6개월이 되면 아이가 모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면 적어도 모유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이가 독립을 조금 더 획득하는 것이다. 이때까지 아이가 소화조차 시키지 못해 다른 것을 섭취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엄마의 젖에만 의존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아이가 이 시기에 얻는 독립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6개월 된 아이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젠 엄마한테 의존하며 살고 싶지 않아. 나도 한 사람의 인간이며 이제 뭐든 먹을 수 있어. 가족에 의지하며 사는 데 대해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청소년의 내면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청소년들은 가족의 도움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한다. 아이가 옹알이를 처음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이다. 아이의 삶의 결정적인 때인 것 같아. 옹알이는 훗날 또 다른 위대한 걸음이자 독립의 획득이 될 언어로 발달하게 될 위대한 건축물을 올리는 첫 번째 돌이다.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짐작하도록 내버려둘 이유가 없어진다. 아이는 다른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짐작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현할 수 있다. 아이는 아무에게나 이것 해줘, 저것 해줘 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는 어른과 소통을 시작한다. 언어가 없다면 아무리 탁월한 존재라도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겠는가? 언어의 정복과 다른 사람들과 지적으로 소통할 가능성은 독립을 향한 대도약이다. 언어를 습득하기 전의 아이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자신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어를 정복한 뒤의 아이는 갑자기 길을 얻는 것 같고 주인 사람들에게 말을 할 가능성을 얻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 생후 1년 정도가 되면 아이는 걷기 시작한다. 이로써 두 번째 감옥에서 풀려난다. 이제는 아이가 자신의 두 발로 달릴 수 있으며 당신이 가까이 다가가면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내 발로 달릴 수 있어. 나의 생각을 어른들에게 전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은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이 연속적인 독립의 단계들을 통해서 자유로워진다. 아이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결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독립의 한 현상이다. 정말로 아이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고 독립을 안겨주면서 아이를 자유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 것은 자연이다. 걷기의 정복도 매우 중요하다. 걷는 행위 자체가 매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생후 1년 만에 언어의 정복이나 방향 감각의 정복과 더불어 성취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걷기의 정복이 특히 더 중요해진다. 아이에게 걷기는 대단한 중요성을 지니는 생리학적 정복이다. 동물들에겐 그런 정복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걷기를 정복하기 위해 오랜 기간 정교한 유형의 발달 단계를 거치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아이가 성장의 단계에서 육체적으로 걷거나 아니면 자신의 두 발로 똑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위험마저 느껴지는 동물인 소를 예를 들어보자. 생후 1년이 되어서야 두 다리로 서는 송아지를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송아지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한다. 몸집까지 거대한 이 동물은 그래도 인간보다 열등하다. 인간이 태어날 때 터무니없을 만큼 무력한 이유는 인간의 건설은 훨씬 더 정교한 작업이고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걷기 능력과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요소들의 발달을 수반한다. 그 발달 중 하나가 뇌이다. 뇌에는 아주 큰 덩어리 밑에 자리 잡은 소뇌라는 부분이 있다. 소뇌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것은 생후 6개월 때이며 소뇌의 빠른 발달은 아이가 14개월이나 15개월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 그 다음에 성장이 느려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가 4년 6개월 될 때까지 소뇌는 계속 성장한다. 자신의 두 다리로 서고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은 소뇌의 발달에 좌우된다. 아이를 지켜보고 있으면 소뇌의 발달이 쉽게 관찰된다. 똑바로 서고 두 발로 걷는 발달이 연이어 보인다. 아이는 6개월 때 뒤집기를 시작하고 9개월 때 기기 시작하고 10개월 때 일어서고 12개월 내지 13개월 때 걷기 시작한다. 그러다 15개월이 되면 아이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이 복잡한 발달의 두 번째 요소는 어떤 신경들의 완성이다. 만일 근육으로 가는 명령이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는 척수신경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런 명령이 전달될 수 없다. 신경들이 완성되는 것은 이 시기이다. 걷기에 대한 정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주 복잡한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많은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이뤄야 할 세 번째 성취가 있다. 뼈대의 발달이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아이의 다리는 아직 충분히 경화되지 않았다. 아이의 다리는 아직 연약하며 아이의 몸이 유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상태라면 다리가 아이의 체중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아이가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뼈대가 완성되어야 한다. 그러고도 한 가지가 더 남는다. 두개골의 뼈들도 아이가 태어날 때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 뼈들도 이때쯤 완성된다. 그래야만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머리를 다칠 위험이 사라질 것이다. 교육을 통해서 아이에게 이 시기보다 앞서 걷는 방법을 가르치길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이가 걸을 수 있는 능력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련의 육체적 발달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억지로 아이를 걷게 하고 싶어 한다면 아이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고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여기서 아이를 지휘하는 것은 자연이다. 모든 것이 자연에 달려 있으며 자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동시에 이제 막 걷기를 시작하고 달리기를 시작한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연에서는 어떤 신체 기관이 발달하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서 창조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쓰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신체 기관은 완성되기만 하면 그 즉시 환경 안에서 쓰여야 한다. 현대적 용어로 이 기능들은 환경을 통한 경험이라 불린다.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신체 기관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할 것이다. 처음에 불완전한 신체 기관이 완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환경 안에서의 경험을 통해서만 발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일이라고 부른다. 언어가 나타나자마자 아이는 제잘거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아이의 입을 막지 못한다. 아이가 말을 그치도록 하기는 정말 어렵다. 만일 아이가 말을 하지 않거나 걷지 않는다면 아이는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한다. 그런 아이의 발달엔 어떤 정지 같은 것이 느껴질 것이다. 아이는 걷고 달리고 뛸으로써 다리를 발달시킨다. 자연은 도구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기능을 통해서, 말하자면 환경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 도구를 발달시킨다. 그러므로 아이가 새로운 힘의 획득을 통해 독립을 늘려갈 때 아이가 온갖 기능을 마음대로 발휘하도록 내버려둬야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아이가 독립을 획득했을 때 아이는 이 독립의 실천을 통해서 발달할 것이다. 발달은 저절로 오지 않으며 현대의 심리학자들이 표현하듯이 각 개인의 행동은 개인이 환경 안에서 수행하는 경험에 의해서 강화된다. 따라서 교육을 아이의 삶의 발달을 돕는 행위로 본다면 아이가 어느 정도의 발달을 이룬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아이를 지켜보며 우리는 오늘 우리 애가 처음으로 말을 했구나 라면서 즐거워한다. 우리 어른이 아이의 이런 성취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 기쁨은 배로 커질 것이다. 그러나 아이에게 환경을 통해서 경험을 직접 쌓을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면 아이의 발달이 파괴되지는 않아도 불완전하거나 지체될 수 있다. 하느님에게 감사해야 할 일인데 자연이 인간보다 엄청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한다면 어떤 문제가 제기된다. 바로 교육의 문제이다. 교육의 첫 번째 문제는 아이에게 자연으로부터 받은 기능들을 충분히 발달시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아이를 즐겁게 만들거나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명령과, 말하자면 아이의 발달은 환경 안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자연의 법칙과 협력하는 문제이다. 아이는 첫 번째 걸음을 떼므로써 보다 높은 차원의 경험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수준에 이른 아이를 관찰하면 아이가 더 큰 독립을 이루길 원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아이는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원한다. 아이는 물건을 옮기기를 원하고 옷을 혼자 입고 벗기를 원하고 음식을 자기 힘으로 먹기를 원한다.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어른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 어른의 노력은 대체로 아이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어른이 아이가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 어른이 맞서 싸우고 있는 상대는 아이가 아니다. 또 아이의 의지도 아니다. 바로 자연이다. 아이는 단지 자연과 협력하고 자연의 법칙에 복종하면서 처음에는 이것을, 다음에는 저것을 차근차근 성취해가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독립을 점점 더 많이 얻어간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정신적 독립을 얻기를 원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런 때가 되면 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발달시키려는 희망을 보일 것이다. 그러다 아이는 곧 사물이나 일의 원인을 꼬치꼬치 묻기 시작할 것이다. 이리하여 이 시기에 아이의 개성이 형성된다. 이것은 이론도 아니다. 의견도 아니다. 이것은 명확한 자연의 사실들이며 관찰된 사실이다. 아이에게 완벽한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할 때, 그리고 사회가 아이의 독립과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할 때, 막연한 어떤 이상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생명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우리는 자연을 관찰했고 자연은 이런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었다. 아이가 발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환경 안에서의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이의 독립과 자유에 대해 말할 때 어른의 세계에서 이상으로 통하는 독립과 자유의 개념을 그대로 아이의 세계로 옮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일 어른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아이의 자유와 독립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면 그 정의는 절대로 정확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른들은 자유에 대해 매우 비참한 생각을 품고 있다. 어른들에게는 자연에 있는 관대함이 없다. 우리는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자유와 독립을 통해 생명을 주는 자연의 위대한 비전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은 자유를 생명의 법칙으로 만들고 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인 것이다. 아이가 독립의 정복을 자꾸만 넓혀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유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자유는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게 하고 스스로를 형성하게 하는 개성에서 생긴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들은 자연 속에서 자유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생명체들은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인다. 이 점에서 아이도 자연의 계획을 따르고 있다. 아이는 모든 존재들이 지키는 삶의 첫 번째 규칙인 자유를 성취한다. 아이는 이 독립을 어떤 식으로 성취하는가? 지속적인 행위를 통해서 독립을 얻는다. 아이는 자유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현한다. 생명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을 멈추는 일이다. 독립은 절대로 정적이지 않다. 독립은 지속적 정복이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이는 자유뿐만 아니라 힘과 자기 완성까지 이룬다. 아이의 첫 번째 본능을 보자. 아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무엇인가를 혼자 힘으로 하려 든다. 아이가 독립을 추구하며 의식적으로 하는 첫 번째 행위는 자기를 도우려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자기 혼자 힘으로 행동하기 위해 아이는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최상의 행복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의 상태일 것이다. 아이가 엄마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길 바랄 수도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엄마가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대신해 줄 테니 말이다. 만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아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려 들 이유가 있을까? 자연은 다른 뜻을 품고 있다. 자연은 아이에게 언어의 정복이라는 어려운 임무를 끝낼 것을 강요한다. 그래야만 아이가 다른 존재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다시 말하지만 만일 우리가 휴식을 삶의 이상으로 채택했다면 아이는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다. 나에겐 달콤한 젖이 있어. 소화도 아주 잘 돼. 그런데 왜 다른 음식이 필요해? 난 엄마 젖만 먹을 거야. 나 스스로 힘들여 얻어야 하고 또 질긴 것을 씹는 고생을 왜 사서 하지? 아니야, 아니야. 나는 엄마 젖만 먹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발 아프게 걸어?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는데. 나에겐 자가용이 있어. 걸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뼈도 발달시켜야 하고 뇌도 발달시켜야 하고 심지어 척수의 신경도 연결시켜야 하잖아. 이런 힘든 일을 왜 사서 해? 버릇없게도 왜 내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 왜?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그들이 나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면 쉬운데 왜 내가 직접 나서야 해? 그러나 아이가 보여주는 현실은 이와 다르다. 아이를 지켜보고 있으면 자연의 가르침은 사회가 아이에게 제시하는 이상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아이는 노력을 통해서 육체와 정신의 독립을 추구하고 있다. 아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든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나는 나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나는 세상 속에서 경험을 하고 싶고 나 자신의 노력으로 경험을 직접 하고 싶어. 어른들은 어른들의 지식을 돌볼 것이며 나에 관해서라면 나 스스로 지식을 얻도록 가만 내버려둬. 아이에게 자유와 독립을 줄 때 자신의 노동과 활동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고 또 행동도 못하는 어떤 근로자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스스로 일하고 활동하는 것은 생명체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의 형식이다. 인간 존재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인 아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아이의 내면에서 퇴보가 일어날 것이다. 창조 중인 모든 것은 활동이며 삶의 경우에 이 말은 더욱더 맞는 말이다. 삶은 곧 활동이며 삶의 완성은 오직 활동을 통해서만 추구되고 성취될 수도 있다. 과거 세대들에게는 가능한 일을 적게 하고 자기를 대신해 일을 할 사람을 두고 최대한 게으르게 사는 것이 이상적인 삶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연이 퇴보하는 아이의 특성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직후에 세상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받지 못한 탓에 환경과 활동에 혐오감을 품게 된 아이가 퇴보하면서 보이는 특징들인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하인을 두기를 원하고 유모차에 실려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를 원하고 아주 오랫동안 잠을 자고 사람들을 피하려 드는 아이에게서 확인되는 특징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는 반드시 독립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을 피하는 아이는 퇴보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퇴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육의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다. 아이의 퇴보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퇴보는 정상적인 발달을 지연시키거나 정상에서 이탈하도록 만든다. 퇴보하는 아이는 자신의 환경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환경 안에 어려움과 저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신병리학에서는 퇴보한 아이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교육학은 환경에 저항의 요소가 없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환경 안에 장애와 저항의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장애와 저항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우리는 환경을 아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향으로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환경은 즐거워야 하고 또 아름다워야 한다. 특히 환경에 반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환경에 공감과 호의를 품도록 만들어야 한다. 환경은 아이가 머뭇거리거나 혐오감을 품지 않도록 최대한 아이에게 매력적인 쪽으로 가꿔줘야 한다. 아이에게 즐겁게 활동할 기회를 줘야 한다. 아이의 발달이 아이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환경은 아이에게 활동하고 싶은 욕구를 일으킬 만큼 흥미로운 요소를 많이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런 요소들이 바로 아이들에게 환경 안에서 직접 경험해보자고 권유하는 초대장이다. 또한 이 요소들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아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 자연의 원칙이기도 하다. 이 원칙은 퇴보의 특징을 보이는 아이들이 게으른 성향을 버리고 노력하겠다는 욕망을 품도록 만들고 무기력과 나태를 버리고 활동을 하도록 만들고 쓸데없이 특정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성향을 버리고 기쁨의 자유를, 즉 인생의 정복을 추구할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 것이다. 게으름을 버리고 노력을, 이것이 바로 치유의 길이다. 게으름을 버리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아이에게 발달의 길인 것과 똑같아. 만일 새로운 교육을 구상한다면 반드시 노력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곧 자연의 공식이기 때문이다.